많은 부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2019년 즈음에 이주민이 증가를 많이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이 대략적인 그 다문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고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조선 때, 고조선이면 굉장히 오래된 우리 역사죠. 그 시대에 외국에서 누군가 들어왔다는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줄이 그 내용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왜 다문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 국민의 현재 5%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문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국가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2021년 기준입니다. 예상화가 혹시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사람들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그리고 태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시는 데가 안산이 좀 많죠. 안산 많으시고, 뭐 전라북도,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 경상도가 더 많고 전라도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나라별 분포가 조금씩 다른 걸로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거주 상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50% 이상의 그 외국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호남,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비율, 그러니까 미국이나 혹은 뭐 호주, 유럽,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외국인 분포가 아직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맨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드렸는데, IMF라는 기관을 혹시 들어보셨죠? 금을 모으고 막 이랬던 국제통화기금이죠. 거기에서 돈을, 그 빚이 많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를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굉장히 통계라든지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 그런 그 국제 경제기구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50년입니다. 앞으로 25년 정도 남아있는데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의 35%, 짐작이 가시나요? 100명 중에 35명이 외국인이 된다고 전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리고 가능성이 많을 수 있는 국제 경제 기구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자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남원에서 그렇게 주인교무도 하면서, 그리고 가족센터,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고 났더니 있을 때도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서 끝나고 나오는 전날 어느 대학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강좌를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일테면 시간 강사죠. 그 과목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무님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을 교무 휴일을 이용을 해서 제가 다문화 관련된 수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들,
관련된 그 책자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인의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서 비국민의 신분으로 유급, 돈을 받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이렇게 딱 그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공식적인 겁니다. 195만 명입니다. 195만 명이 공식적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인 것은 더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이었는데 2000년에 대비해서 4배가 숫자가 증가를 한 겁니다. 주로 일하는 내용은 제조업, 그리고 농축산업, 농업, 축산, 어업 이렇게 골고루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 등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 2020년의 자료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는 84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원을 고려를 할 때 100만 명 이상은 외국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그 아침에 혹시 그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젊은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앉아있고 뭐 이렇게 서성이는 분들이 다 외국인이세요. 농촌에서는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비닐하우스나 뭐 상추 따러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에서는 일용직,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D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힘들게 일한 만큼 보수가 원하는 대로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요 일하는 사람이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계절 근로자는 뭐냐면 파종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고 수확을 할 때만 그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외국에서 예를 들면 뭐 남원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어느 도시의 분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얼마간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돌아가게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 일이 이루어지는데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취약점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이탈하는 분들이 꽤 많이 이제 나타나는 불법으로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어느 나라에서 여행을 왔는데 그 다음날 여행을 하려고 가이드가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일하러 여행자로 왔는데 일을 하러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제가 연수가 있어서 제주도를 갔는데 외국 분들이 큰 가방을 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저분들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 이제 뭐 아버지가 있고 그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난 아이는 국제 결혼 가정 자녀가 있어서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입니다. 한국 남자분 혹은 그 외국인 여자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인 남자가 와서 결혼하는 경우도 지금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그 결혼하시는 분 중에 20%가 해당이 되는데 재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가 있죠. 그 자녀가 중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재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지칭을 해서 중도 입국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미등록 외국인 자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조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쟁 중에 하나 조금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혹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만나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 여러 문화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과정에서 갑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이 갑질을 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혹은 공장에서 외국인 분을 이렇게 본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가서 옥수수 밭에서 이제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말에 그 수모를 당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백인들이 보였던 그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거를 느낀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통계는 오늘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게 엄연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 기존의 한국 사회가 들어온 이주민들과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류 집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는 분들이 주류 사회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소수 집단으로 대립할 수 있는 지금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구조 속에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서로 같이 존재하고 잘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다문화의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서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같이 한국 문화를 더 이렇게 그 세계화 시켜 나갈 수 있다. 한국의 그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한국의 K-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노래들이 순수 우리나라 정서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정서를 여기다 넣어서 예를 들면 외국의 작곡가가 여기에 같이 작업을 해서 그 노래들이 외국에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가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그 3D 업종에서 그 노동력을 해결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법 체계
치안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대두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파출소 파출소 그 뭐라고 그러죠? 지구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한국 분들이 수시로 민원을 넣는다. 외국인들이 저기에 밤에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전화가 온대요. 근데 이분의 경험은 뭐냐면 그분들이 본인이 잘못을 하면 바로 한국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안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이분들은 다 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외국인 그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농촌에 사람들이 없는 그 비어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이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시골 지역을 가면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만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없고 학년별로 다문화 학생들만 있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일자리를 뺏기는 것 같다. 이런 갈등도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되는 겁니다. 다문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중에서 한국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리고 다르다. 색깔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의 그거를 존중받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약자, 취약자들에게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주한 그 입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배려 그리고 수용적인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이 내용은 뭐냐면 다문화 분들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에 내가 배려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단위로 이제 계속 조사를 하는데 2021년의 내용입니다. 성인들의 반절 정도 전체 100% 중에서 감수성이 50점을 받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다문화 분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50점 정도 된다. 청소년들은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70점 정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낮아요. 어릴수록 이 그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르고 이 어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감수성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종종 들으시게 될 단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 관련해 이제 그 이념, 이론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다문화 이론 쪽에서 그 다문화 관련해서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학자 이름이고 이분이 그
그 간호학 관련되는 분이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그 핵심 그 이론의 이름은 횡문화 돌봄 이론입니다.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 그 내가 보는 시각을 횡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종적인 거는 줄을 세우는 것이고 횡적인 거는 옆에다 놓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본공회원님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위에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위에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지금 밑에서 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옆에다가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 원불교의 그 중요한 교리 중에 처처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처불상에 대해서 사사불공하자.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고 거기에 부처님 모시듯이 내가 불공을 해 나가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그 다문화 이론의 현재 그 방향하고 저는 만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론을 보면서 이 원불교 이론하고 이렇게 만나는구나. 처처불상 사사불공, 물론 그 앞에 이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나오게 되는 이론상 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 원불교는 모두를 그리고 누구나 다 부처로 보자. 그리고 모두를 부처로 대하고 부처 모시듯이 하자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다만 우리가 아직 그만한 그 마음의 힘, 마음의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걸 다 실현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내용이 다문화 이론이 지향하는 그 횡문화 돌봄 이론하고 만나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맥을 찾아보자. 흐름을 이렇게 찾아보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 부분에 대한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개교의 동기에서 물밀듯이 계속 찾아오는 그 고통의 그 반복되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그 중생들을 정말 나도 물론이고 낙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자. 내가 죽어서 저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산 방언상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구체적인 그 개척의 모습들 그리고 법인 그 정신에서 간절하게 그 기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를 늘 일상에서 이렇게 그 기도하고 집중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면들,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다문화 시대에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맥을 찾는다. 맥을 짚는다고 그러죠. 그 맥을 짚고 흐름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틀리지 않게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가족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가족센터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두 기관이 이렇게 각 시, 각 군 여기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함을 어떻게 썼냐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꽤 길게 이제 나갔었죠. 그랬는데 이것이 2022년에 가족센터로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요것도 우리 봉공회원님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원불교를 살펴볼 때 전국의 가족센터, 다문화 지원 공식적인 기관이 244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이 전국의 시, 군, 구에 다 있어서 그게 20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불교의 가족센터가 200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있냐 하면 남원시 가족센터, 그 다음에 무주군 가족센터, 그리고 순창군 가족센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44개 중에 3개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 소속의, 교회 법인 소속의 가족센터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당 소속의 센터가 있는지, 그리고 사찰 소속의 센터가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불교 지금 3개 있습니다. 정읍과 익산에도 있었는데 위탁 과정에서 이걸 반납을 했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반납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규모가 전주 익산 군산인데 익산이 반납을 했습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문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우리나라 정부, 우리 국가가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다. 컨트롤 타워 아시죠? 네, 그거를 계획하고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원불교에서 저는 이것이 아직 제대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어딘가 지금 소속은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지금 움직임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원불교 봉공회의 방향을 이제 가지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봉공회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뭔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인원을 동원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교당 봉공회와 중앙 봉공회로 나눠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당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다문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당으로 안내를 했을 때 봉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나들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데리고 가까운 지역도 좋고 조금 1시간 거리, 30분 거리,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난 그런 나들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원불교에서 야학을 진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외국인 이주민들 혹은 근로자들이 옆에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교당과 같이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주게 되면 굉장한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공식적인 기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걸 다 해결을 못해요. 많은 100%의 외국인들이 있다 그러면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채 10%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어 문화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주시게 되면 굉장한 그분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화장지, 쌀, 한국 분들 이걸 주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외국 분들은 쌀이나 그 다음에 화장지, 뭐 식용유 세트 이게 아직 유효합니다. 아직 의미가 있어요. 장학금 그 집에 그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다만 10만 원, 20만 원 해서 장학금을 전하는 것만으로 해도 큰 교화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본공회의 역할에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개별 교당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제안하는 내용은 아까 244개 중에 전국의 각 시, 군, 구의 가족센터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위탁 과정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진행을 하는데 그 많은 그 센터들 중에 그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획 밖에서 건실한 그 법인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인들을 서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본공의 우리 많은 회원들의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가족센터의 위탁 이런 문제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문화 시대의 원불교 본공의 평등 지향의 시대다.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로 결국은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인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낙원 건설하자고 하신 원불교 개교 동기에 우리가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우리 주변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함께 또 논의하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